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TV ombudsman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엄격한 그 표절 체크를 받은 논문들입니다. 바보야.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이민주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경제 지수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한 일요와이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7개월 연속 상승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101.08로 2021년 1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주요 20개국 평균인 100.5보다 높은 수치로 한국의 경기 회복세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하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소비자 심리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하며 경기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지난 기사를 살펴보면 경기 선행지수를 설명한 보도를 찾을 수 있는데요. 경기 선행지수는 경기 전환점을 빠르게 포착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로 6에서 9개월 후 경기 흐름을 미리 가늠하는 데 쓰입니다. 보도에서도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다른 경제 지표들과 함께 고려하여 경기 방향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은데 본 보도 역시 한국은행 소비자 심리지수도 함께 언급하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다만 보도가 전해지는 동안 일반적인 자료 화면이 제공되었는데요. 대신 경기 선행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에 대한 설명이나 수치 변화 그래프가 제공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폭염에 가격이 오른 농수산식품에 대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인 수박은 제철 과일이지만 최근 무더위에 가격이 훌쩍 뛰면서 선뜻 사 먹기 어려워졌습니다. 일주일 새 22.5%나 오르며 3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일조량이 감소해 수박 생육이 지연된 상황에서 무더위로 수박의 당도까지 떨어져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값이 치솟았던 배추도 무더위가 찾아오자 가격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배추 가격 역시 일주일 새 27% 올랐습니다. 바다의 온도도 빠르게 오르면서 수산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해에는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하며 양식업 피해액이 1,43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지며 지난달 광어 도매 가격은 작년보다 14%, 우럭은 41.8% 상승한 수준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히트플레이션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보도 역시 앞서 제안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설명이 제공되었다면 좋았을 보도인데요. 히트플레이션이란 영어로 열을 뜻하는 히트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본 용어는 대략 3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부터 언론을 통해 많이 언급되기 시작한 비교적 신조어에 속합니다. 연합뉴스TV의 지난 보도들을 살펴보면 해당 신조어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보도도 있는데요.
본 보도 역시 말미에 간략하게 덧붙이기는 했지만 자막 등을 통한 자료가 제공되었다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도 전반적으로 수박 및 배추 가격 동향을 그래프로 보여주어 가시적인 전달성이 높았고 최근 농수산식품 가격 변동의 원인을 이해하기 좋게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급발진 사고에 대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80대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인도를 돌진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70대 운전자도 인도로 돌진했는데 역시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역시 법정에서까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결국 페달 5조작으로 결론났습니다.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된 교통사고는 모두 400여 건이지만 이 가운데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85%는 운전자 페달 5조작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전문가는 정부 차원에서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운전 중 급발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발을 뗀 다음 브레이크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보도는 급발진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고들의 대부분이 사실 페달 5조작이었다는 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는 자동차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제안 의견을 전하기도 하고 급발진 의심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고령 운전자입니다. 구체적인 보도를 전하기 전 언급했던 사례 모두 70대 이상의 운전자입니다. 덧붙여 언급된 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사고도 운전자가 70대에 가까운 나이로 사고 당시에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앵커 역시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 돌진 사고를 언급하며 보도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본 보도는 고령 운전자 문제와 페달 5조작 문제가 섞여 있는 보도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페달 5조작 문제를 지적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를 강조하고자 했다면 급발진 의심 사고의 운전자 평균 연령 등이 관련 정보로 제공되거나 전문가 제안 역시 이와 관련한 내용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혁신 방안과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9%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전국지표 조사에 이어 연이틀 10%대 지지율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21대 총선 패배 직후인 2020년 연말 이후 처음입니다. 문제는 혁신을 얘기하는 당내 목소리들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혁신위가 전 당원 투표를 거쳐 계엄 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을 당원 당규에 담겼다고 했지만 반대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내놓은 혁신안은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조경태 의원은 무엇보다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혁신위는 두 번째 회의를 열고 현재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본 보도는 현재 국민의힘 혁신을 둘러싼 엇갈린 당내 의견들에 대해 정리해 잘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대국민 사죄문, 인적 쇄신 등에 대해 전하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으로는 기사 제목에서 언급된 대구 경북 지역에서마저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밀렸다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보도가 전해지는 중 자막으로도 언급되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고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할 때 지역별 결과를 함께 보도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방위백서에 대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했습니다. 2005년 이후 21년째 왜곡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이번엔 어린이판 방위백서까지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 국방부 청사로 불러들여 엄중 항의했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부당한 주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방위백서는 국가의 국방정책과 현황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만드는 문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도에서는 보도의 제목, 내용 등에서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무려 21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다시 한번 해당 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필요함을 전달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영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방송되는 찾아라 성공 레시피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찾아라 성공 레시피에서는 서울이라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과 소외되는 학생 없이 한 명 한 명 모두 인재로 키워내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성공 비법을 소개했는데요. 네. 자원도 자본도 없는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이 뜨거운 교육열 속에서 탄생한 우수한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 과거에는 표준화된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해 왔다면 이제는 평범한 교육에서 벗어나 시대 흐름에 맞춰 다양한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 정책의 방향과 역할을 알아보는 시간, 지금 저와 함께 하시죠. 이런 날 출근하기 싫은 기분. 방송은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시 종로구의 출근길. 유난히 활기차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하는 오늘의 성공 리포터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의 성공 리포터는 서울시 교육청 청사 이전 추진단에 근무하는 이지은 주무관. 청사에 들어서니 마치 갤러리에 온 듯 벽면 곳곳 사진들이 전시돼 있고 그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유튜브 실버 버튼.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청 최초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한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사무실에 들어서기 전 거쳐야 할 관문은 바로 오늘 근무할 자리를 직접 지정하는 일입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은 모두 오늘 일할 자리를 직접 선택하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021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기존 사무공간을 수평, 개방, 통합공간으로 혁신해 열린 업무공간을 조성하는 게 바로 스마트 오피스의 핵심입니다. 집중 업무석부터 직원 간 교류, 소통을 돕는 다양한 협업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회의를 마친 성공 리포터, 이번에는 카페처럼 보이지만 카페가 아닌 라운지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선 VDI 시스템을 사용해 어디서든 노트북이나 PC로 자유롭게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VDI란 중앙 서버에서 가상 데스크톱을 실행해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1981년에 준공된 현 청사. 이곳에 40년 넘게 자리해온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일부 부서에 국한된 스마트 오피스가 신청사로 이전하면 전 부서로 시행된다고 하니 더욱 효율적인 소통과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선 시대 변화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첫 번째 성공 레시피, 교육은 백년지대계,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 방향을 수립하는 겁니다. 학생 한 명 한 명 모두를 인재로 키우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주목한 방법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후 선생님과의 1:1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4개 권역에 서울학습진단 성장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심층 진단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난독증이나 경계선 지능 등 다양한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학교 안에서만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학생 상황에 따른 맞춤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걸 공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국적이 다양한 중고등학생들이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이들이 대학교에 온 이유는 바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인데요. 곧 있을 기말고사를 앞두고 서툰 실력이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이 학생들은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온 이주 청소년들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 전체 학생 수는 11.5% 줄어든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18.7% 증가했는데요. 아직 한국어가 서툰 이주 학생들이 일반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교과 과정을 따라가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올해부터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예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한국어뿐 아니라 사회, 체육 등 교과 수업과 동아리 활동, 체험 학습도 하며 한국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즐겁게 초성 퀴즈를 진행하는 즐거운 모습도 담겼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두 번째 성공 레시피,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는 겁니다. 서울 도심 한켠에 위치한 작은 텃밭으로 가봅니다. 방울토마토부터 각종 허브에 상추, 수박까지 정말 야무지게 가꿔져 있는데요. 바로 그때 텃밭을 향해 다가오는 비장한 농부들. 호미에 삽, 일명 몸빼바지까지 갖출 건 다 갖췄지만 얼굴은 앳돼 보입니다. 앳된 얼굴의 텃밭 어벤져스의 정체는 바로 중학생들. 이들은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익숙하게 농사일을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곳 텃밭이 위치한 곳은 중학교, 텃밭 생태 수업 시간입니다. 답답한 교실을 벗어나 흙을 밟고 풀네음을 맡으며 50여 가지의 작물을 직접 심고 가꾼다고 합니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서울 한복판이지만 매일 학교에서 농촌 체험을 하는 셈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생각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생태 전환 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생태 전환 교육 교과서를 개발했고 농촌 유학, 탄소 제로 실천 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탄소 제로 실천 학교이자 생태 전환 연구 학교인 이 학교는 유휴지를 활용해 텃밭과 학교 숲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언제든 자연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학교 전기 사용량 10% 감축, 탄소 보고서 등 다양한 생태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세 번째 성공 레시피는 바로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육,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재능을 발굴해 함께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교육의 가치죠. 이제 과도한 경쟁보다 협력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공교육의 미래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서울시 교육청을 응원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다영 학생 이번 찾아라 성공 레시피를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어요? 네, 교육 정책과 방식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면서 학생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일방향적인 방식보다 이 조별 활동이나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이끄는 등 쌍방향 교육 방식이 최근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부터 환경 친화적인 교육까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다양한 교육 방식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직접 농부가 되어 텃밭을 가꾸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 학생들이 흙을 만지고 자연을 체험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야말로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다양한 교육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개월 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소환에 거듭 불응을 했습니다.
언론은 구속 사유부터 수감 생활, 영치금 등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초빙연구원이신 정은정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3월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사유를 보니까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였는데 다행히 첫 구속 때처럼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는데요. 일단 재구속 관련 보도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 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예.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 방해,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예. 외신의 허위 정부 입장 전파,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대통령 경호처 동원,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에 대해 법원이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예. 중요 관계인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개입해 회유하려 했다는 점이 결정타가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미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내란 혐의 외에 외환 혐의에 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필 규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 생활을 두고 에어컨 없는 독방 수용, 경호 중단 등의 내용이 보도됐고 일부 언론에서는 구속 후 첫 식사 메뉴에 관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렇게 국내 언론사 말고도 주요 외신들도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신속히 타전을 했는데 내란 특검 수사도 있었고 다양한 내용들이 다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외신들 어떤 보도를 했습니까? 네. AP통신이나 로이터통신과 같은 주요 외신들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예. AP통신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여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구속이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예.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해석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외환 혐의에 관한 수사에도 주목했는데요. 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유발해 국익을 해쳤는지를 포함한 다른 혐의도 본격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랬군요. 일부 외신은 수용 생활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한국 교도소에 냉방 시설이 없으며 현재 기록적인 폭염으로 여름 수감 생활의 고통이 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것인데 하지만 구속은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공판도 그렇고요. 소환 조사 모두 불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한 보도 내용도 정리를 해보죠. 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내란 관련 수사 및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은 만큼 조사를 받지 못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10차 내란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피고인 없이 선관위 침탈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경향신문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이들이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계엄에 연루된 것을 크게 후회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며 윤 전 대통령이 고립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직 국군 정보사령관의 발언을 전하며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태도가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아시아경제도 특검 수사 상황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측근이었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현재 드론 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를 비롯한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예.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북한 무인기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은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군이 조직적으로 은폐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내란 특검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인 법원 휴정기에도 기일을 잡아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특검이 청구할 때 청구서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었잖아요. 특검팀이 유출 경위를 확인해서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언론 보도에 문제는 없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변호인 측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되었고 네, 피의 사실 전부가 공개됐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랬군요. 언론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밝힌 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입수한 영장 청구서를 바탕으로 단독 보도 경쟁을 벌였습니다. 예, 조선일보를 시작으로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단독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네, 66쪽 분량의 영장에서 15쪽가량을 구속 필요 사유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는 내용. 구속영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시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영장의 수사 내용이 모두 담긴 것은 아니지만 핵심 진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 유출이 향후 관련자 진술을 위축시키거나 오염시킬 수 있고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출된 영장 내용을 바탕으로 예. 특종 경쟁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대부분 공익적 차원에서 알릴 수준의 정보만을 기사로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네, 언론이 가지는 나름대로의 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또 내란 특검의 수사 과정들이 보도되면서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끝으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구속되면서 내란 특검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 수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여러 가지 법적 꼼수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전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그러한 태도가 법적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론은 비판적 시각으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네. 또 구속 초반에는 대중도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과 관련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내용에 관한 것들도 일부 기사화될 수 있다고 보지만 예. 앞으로는 수사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더욱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 대통령이 에어컨이 없는 독방에 수감되었다든지 운동 시간이 몇 시간이라는 정보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관련 재판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를 짚어주거나 특검의 수사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분석하는 보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수사나 재판과 관련한 내용 중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주는 것도 언론이 해야 할 역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군요.
내란 특검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비롯해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사안의 중요성에 걸맞는 많은 고민을 담아 보도를 이어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공단 초빙연구원이신 정은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